제 이름은 강민호, 21살의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았고 도시 아이들이 누리는 것들을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죠. 그래도 책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라도 잘하면 어쩌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다행히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등록금, 월세, 끼니 걱정. 하루하루가 제 몸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낮에는 수업, 밤에는 편의점 알바, 주말엔 이삿짐 나르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엔 배달을 하다 온몸이 젖고 주머니 속은 늘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친구들이 여유롭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유리창 밖에 굶주린 눈으로 바라보다 이를 악물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겐 그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였으니까요. 저는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하지만 그러면 평생 바닥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법 사채까지 고민했지만 갚을 길이 없다는 것도 뻔히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 룸메이트가 미심쩍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진짜 미친 얘기 들을래? 서울 강남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은 진작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대. 조건 하나야. 젊은 남자랑 가짜 결혼 계약을 맺으면 현금 3천만 원을 주겠대. 단 10일만 같이 살면 돼. 몸은 절대 안 건드려도 된다고 하더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미친 소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룸메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공고가 적혀 있었죠. 25세 이하 남성 구함. 혼인신고 후 10일 동거. 조건 준수 시 현금 3천만 원 지급. 신체적 요구 없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3천만 원,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돈, 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돈. 그러나 동시에 70세 할머니의 계약 남편이 된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가 병상에 누워 제 이름을 부르던 눈빛만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건 수락합니다. 어디서 뵐까요? 단 10초 만에 답이 왔습니다. 오늘 밤 을지로의 조용한 카페. 혼자 오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어코 그곳에 나갔습니다. 카페 안은 황량했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은빛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짙은 색 한복 원피스를 입은 모습. 순간 제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 학생. 낯선 여인의 눈빛은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한 모금 차를 음미하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선영, 올해 70이야.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단 하나, 합법적으로 내 남편이 되어줄 젊은 사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제 귓가를 베어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단지 10일. 같이 살면서 예의 바르게만 행동해주면 돼. 손끝 하나 건드릴 필요도 없어. 단, 계약을 깨면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리고는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함께 현금 1,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혼인신고만 해. 이건 성금.
나머지 절반은 열흘이 끝나는 날 계좌로 보내줄 거야.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치밀어 오르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상 모습이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입에 거품을 문 채 헐떡이던 어머니. 주사기와 링거의 의지에 겨우 버티던 모습.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스치듯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내가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날 아침 구청 혼인신고 창구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손잡벌이잖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냐? 뒤에서 수군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고 창백해진 채 땅만 쳐다봤습니다. 혼인신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저는 혹시나 축하 같은 걸 기대했습니다. 최소한 점심이라도 같이 먹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영 씨는 담담히 차 문을 열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자! 검은색 오래된 세단은 서울 외곽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 광주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산길 끝에 서 있는 2층짜리 낡은 양옥집. 담벼락은 이끼로 뒤덮였고 철문은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이 집에서 열흘 동안 지낼 거야. 선영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와 함께 묘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향 냄새와 오래된 약재 냄새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먼지가 가득한 가구들. 그곳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녀는 제 앞에 서서 손가락을 세어 올렸습니다. 첫째, 내 방은 1층 뒤쪽. 절대 2층에는 올라가지 마라. 둘째, 밤 8시 이후에는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셋째, 설령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문을 열지 마라. 그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 거죠? 묻지 마. 계약에 동의했으면 따르기만 해. 그녀의 음성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니 낡은 전등이 깜빡거리며 어둡게 켜졌습니다. 작은 침대와 낡은 책상, 오래된 냉장고 하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민호야. 그러나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깊은 새벽. 어렴풋이 잠에 빠져있던 저는 분명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흐느낌. 흑, 흑,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낮에 들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령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문을 열지 마라. 저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을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한 여인이 숨죽여 오열하는 소리. 순간 제 얼굴은 창백해지고 심장이 가슴을 찢듯이 요동쳤습니다. 해역. 숨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경찰에 신고할까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선영 씨의 차가운 음성이 다시 메아리쳤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라.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휴대폰을 움켜쥔 채 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분명히 바로 바깥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아. 순간 저는 식은땀에 푹 젖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하지만 이 집엔 저와 선영 씨밖에 없을 텐데 저는 결국 비명을 참아내며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당기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리는 더 또렷하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바로 제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영아,
넌 아직 날 기다리고 있구나. 저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자 문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 아마도 선영 씨가 가져다 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새 들은 울음과 속삭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햇살에 드러난 집은 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이 정리된 가구들, 벽을 따라 걸린 수십 장의 흑백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항상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 단정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놀라운 건 그 얼굴이 제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드리지 마.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선영 씨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찻잔을 손에 들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죄송합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낮게 답했습니다. 내 남편. 그리고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묘한 건 그 남자의 얼굴이 제 얼굴과 거울처럼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 표정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민호, 네가 그 사람과 너무 닮았구나. 닮아도 너무 닮았어.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제 입술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저를 선택한 이유가 설마. 선영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흘러나온 한마디. 그래, 네가 그 사람과 닮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야. 그 순간 제 심장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닮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야.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겁니다. 엄마 치료비 때문에요. 그런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오열하기 직전처럼 갈라졌습니다. 선영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똑바로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호야, 너를 탓하지 않아. 내가 원한 건 단지 잠깐이라도 그 시절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뿐이야. 네가 그의 그림자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복도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소리, 흐느낌, 누군가의 속삭임. 저는 매번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은 채 숨죽이며 새벽을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참다 못해 방을 나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저를 밀어 올렸습니다. 계단 위 2층 복대는 낡은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선영 씨와 그 남자의 사진.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갈수록 선명하게 제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는 조각 무늬가 새겨진 큰 문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제 손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덜컥.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안쪽은 작은 제단처럼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검은 액자가 놓여 있었고 사진 속 남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수, 1950, 1981.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981년 사망? 벌써 40년 전? 사진 속 남자는 마치 지금 막 살아 돌아올 듯 선명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두툼한 노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1979년 5월 10일, 오늘 처음 그녀를 보았다. 한강 둔치에서 피크닉을 즐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그녀의 웃음은 내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노트는 분명 태수 씨의 일기였습니다. 글자마다 살아있는 심장의 고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1981년 5월, 내 병은 끝이 보인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녀를 두고 가는 게 두렵다. 내가 떠나면 그녀는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고통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트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보라색 잉크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날 대신할 사람은 없어. 설령 그 얼굴이 내 것과 똑같다 해도. 그 순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트를 떨어뜨린 채 허겁지겁 뒤돌아보니 선영 씨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비밀을 들킨 듯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하필 저입니까? 선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태수와 너무 닮았어. 숨소리, 걸음걸이, 눈빛까지.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마치 그가 돌아온 줄 알았지.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민호야, 사실 널 남편의 마지막 그림자로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얼어붙으며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와 태수 씨 사이에 무슨 혈연이라도 있는 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혈연? 만약 그 끔찍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화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잠시 정적. 그리고 엄마의 숨이 턱 막힌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요. 제발요. 제 목소리는 거의 오열로 번졌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은 정태수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듯했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태수요. 그런데 그분은 1981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엄마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 그때 나는 실습 나온 간호사였고 그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어. 그리고 네가 태어난 거야.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즉시 엄마는 편지를 한 통 제게 보냈습니다. 오래된 누런 봉투 속에는 떨리는 송울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사실 넌 태수 씨의 마지막 핏줄이야. 난 그 사실을 숨긴 채 너를 홀로 키웠어. 선영 씨는 아직 몰라. 그녀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끊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단지 엄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의 곁에서 남편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머릿속은 수천 갈래로 갈라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노, 수치,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까지 뒤섞여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명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민호야.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선영 씨 목소리야.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규칙을 깨뜨린 순간 복도 끝에 서 있는 선영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흰색 한복 차림으로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내 어디어 나왔구나.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소름 끼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 물었습니다. 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정태수의 아들이라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며 메아리쳤습니다. 이제는 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채신 겁니까? 선영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 네가 마당에서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 고개를 살짝 기울인 자세, 눈을 가늘게 뜨는 그 표정. 똑같았어. 태수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내 웃음, 내 걸음걸이, 심지어 내 목소리까지 너무 닮아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어. 그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계속 이 결혼을? 제가 소리치듯 묻자 선영 씨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무너진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기적이었어. 단 10일만이라도 태수가 내 곁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마침내 오열로 터져나왔습니다. 40년이야. 무려 40년 동안 나는 그 사람만을 기다렸어.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 그리고 네가 나타났어. 하늘이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줄 알았다. 그녀의 울음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마치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전 아버지의 그림자입니까? 전 그냥 대체품입니까? 저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선영철 씨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무 상자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네 아버지의 물건이야. 내가 평생 간직해온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과 반지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붓펜으로 또렷이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영에게 내가 혹시 떠나더라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눈물이 뚝뚝 흘러 수첩 위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수첩을 붙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흰 와이셔츠 차림에 제가 마당에 서 있었고 제 옆에는 젊은 시절의 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정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 얼굴과 똑같았고 그는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더 소름 돋는 것은 제 방 맞은편 선영 씨의 방에서 분명히 들려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다녀갔구나. 나를 버리지 말아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울컥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녀의 계약 남편.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선영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밤이 되면 집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발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 저는 귀를 막고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창밖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는 여전히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지만 저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거야.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해. 저는 몰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기를 빌며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끝 제단방 옆에 또 하나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비틀어 열자 낡은 서랍장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수십 권의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권을 펼쳤습니다. 1979년, 오늘 처음 그녀를 만났다. 나는 이미 아내가 있었지만 마음은 도둑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웃음은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일기 속 주인공은 아버지 정태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란 이름 대신 단정히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 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가빠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아버지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책갈피 사이에서 접힌 쪽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떠난 뒤 우리 사이의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면 부디 숨겨라. 선영이 알게 해선 안 된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운명을 나한테 지운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야. 뒤돌아보니 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부채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정태수의 아들이라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죄가 있다면 다 나에게 있는 거야. 나는 남편의 그림자를 너에게서 본 순간부터 이미 죄를 지은 거니까.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겁게, 그러나 차갑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차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꿈속에서 다시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선영 씨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뺏지 마라. 꿈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순간 창문 너머로 선영 씨의 방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다녀갔지? 나를 떠나지 말아줘. 저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러나 운명은 아직 더 깊은 구렁텅이로 저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잦아든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남편. 그 모순된 관계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오래된 봉투와 누렇게 바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또렷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더는 숨길 수 없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사실 너는 태수 씨의 마지막 핏줄이다. 그 사람은 병원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는 그와 짧은 시간 사랑에 빠졌다. 그 대가로 너를 낳았지만 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선영 씨는 아직 모른다. 그녀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어. 제발 조심해라. 읽는 순간 제 온몸의 혈관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질 뻔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이런 운명 속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제 방 문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아직 깨어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네가 나에게 아들이라는 걸 이제 안다. 하지만 부탁한다. 열흘만은 그냥 곁에 있어줘.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 곁에서 숨 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목소리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들이자 남편. 어떻게 이런 관계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저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몰래 대문을 나서려던 순간 뒷모습을 보던 선영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야, 도망가도 돼. 하지만 넌 결국 다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쭉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도망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끝까지 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거야?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게 된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을 찢어발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 정태수의 얼굴을 한 채 선영 씨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아니, 태수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꿈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나는 태수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넌 내 아들이야. 그 순간 꿈속에서 저는 두 여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아내, 한쪽은 제 친어머니.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압력에 숨이 막히며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무슨 일이든 터질 거라는 것을. 새벽녘 저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에요? 저는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편지 잘 읽었지?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네가 위험할까 봐 내가 직접 왔다. 저는 엄마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난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분의 남편 행세를 하고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분도 피해자일지 몰라. 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버릴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분도 영원히 지옥에 갇히고 말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선영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흰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두 손에 차를 들고 있었지만 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희 씨?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영 씨!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여인은 마치 4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간 듯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였군. 그때 병원에서 자주 병실을 드나들던 그 간호사. 바로 당신이었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였습니다. 그 사람과 잠깐이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민호가 태수와 닮은 이유가. 저는 두 여인 사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가 제게 다가와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알았다. 넌 단지 태수의 그림자가 아니었어. 넌 그의 피, 그의 아들이었구나. 저는 숨을 몰아쉬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왜 저를 불러들였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준 겁니까?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단 10일만이라도 태수의 숨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선영 씨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만 거예요. 두 여인의 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은 막혀 오열만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난 40년간 얼어붙은 시간이 지금 막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두 분과 함께 작은 거실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눈빛이 우리 셋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사실 난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병원 침대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애써 모른 척했어. 인정하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서.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영 씨. 그땐 젊고 어리석어서 옳고 그름보다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내가 다 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 몰래 아이를 키우며 수십 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움켜쥐고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엄마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책임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자 선영 씨가 제 손을 덮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네 엄마 말이 맞아. 모든 고통은 결국 여자들이 짊어졌어. 남자는 떠났고 우리는 남은 시간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커튼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선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잔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이건 네가 알 권리가 있어. 그녀는 제게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태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떠나면 제발 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정희가 내 아이를 품었다면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내 피, 내 숨결이자 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니.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 편지를 적셨습니다. 선영 씨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네가 태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 나는 이미 널 남편이 아닌 아들로 느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게 너무 늦었다는 게 슬펐지.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 계약을 끝내고 모르는 척 살아가야 합니까? 선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민호야,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비록 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렇다. 나를 외롭게 두지 마라. 열흘 뒤 계약이 끝나도 네가 옆에 있어 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도 선영 씨도 이제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처음으로 같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김치 한 접시였지만 그 밥상 위에는 40년 묵은 원망과 오해, 눈물이 함께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유리창을 닦아낸 듯 눅눅했던 공기 속에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늘 창문 사이로 선영 씨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표정만 짓던 그녀가 어느새 미소를 띠기 시작했지요. 민호야, 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감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물과하면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 흙을 조금 갈아주면 되겠죠? 그래, 네 아버지도 그렇게 했었어. 그녀의 목소리 끝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도 종종 집에 와서 함께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밥상은 늘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치 죄책감을 덜어내듯 선영 씨 앞에서 조심스레 웃었고 선영 씨는 그런 엄마에게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질투도 원망도 아닌 이해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던 그때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채서 내린 건 한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 뒤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청년이 따라 내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선영 언니. 여성은 매서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나 씨, 저는 낯설었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선영 씨의 먼 친척, 정확히는 조카뻘이 되는 박하나였습니다. 언니가 요즘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다닌다길래 직접 와봤어. 젊은 남자랑 혼인신고를 했다지? 그것도 이런 큰 집까지 물려준다면서? 그녀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선영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하나야,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다.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이지. 넌 상관할 필요 없어. 그러자 박하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상관없다니? 언니는 자식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언니 친오빠였어. 그럼 내가 당연히 상속자야. 그런데 웬 듣보잡 대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간다고?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러나 제 말을 끊고 하나는 비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굴러온 놈인데 언니 옆에서 감히야 남편 행세를 해?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주변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하나. 민호는 내 선택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지. 그 말은 번개처럼 거실을 갈랐습니다. 박하나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날카로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좋아. 언니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 그녀는 선글라스 낀 청년과 함께 발걸음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전등을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빗방울 소리는 불안한 제 심장을 더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낮에 들이닥친 박하나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듣보잡 대학생이 감히 이 집을 차지해? 그녀가 뱉던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며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무렵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넌 사기꾼이다.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분명 박하나 쪽에서 보낸 협박이야. 다음 날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어귀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조리 제게 꽂혔습니다. 저 애 아니야. 70 먹은 할머니랑 결혼했다는 돈 때문에 그런 거라잖아. 뻔하지. 속삭임들이 칼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는 얼굴이 창백해져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선영 씨가 저를 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난 널 믿는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목구멍을 조였죠.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서, 관할 파출소. 저는 얼이 빠져버린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눈앞에 또렷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혐의, 고령자 기망 및 재산 편취 의혹.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엄마가 급히 달려와 종이를 집어들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니? 누가 이런 걸?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박하나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선영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짐작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직접 가서 말할 거야. 민호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나마 심장이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수사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 70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이었고 단지 치료비 때문에. 그럼 지금 동거 중인 것도 사실이죠? 네. 수사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 친척 측에서 상속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진술을 제출했어요. 제 얼굴은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리자 선영 씨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민호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남편의 마지막 피를 이어받은 아이.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가족입니다.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과 세상의 시선과 맞서야 하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걸 조사실 안은 숨조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사관은 선영 씨를 바라보다가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선영 여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민호 씨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라 혈연적 관계가 있는 가족이라는 거군요.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내 남편 정태수의 친아들입니다. 내게는 남편의 마지막 피와 숨결이죠. 내가 속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열이 쏟아져 나왔고 수사관 앞에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입증할 법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친자 확인은 DNA 검사로 가능하지만 정태수 씨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선영 여사님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 사기꾼으로 몰리고 마는 건가? 조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선영 씨 옆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움과 분노가 가슴을 핥히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민호야? 무사했어?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선영 씨가 제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선영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록들이야. 내가 전부 모아둔 거다. 서류 안에는 낡은 진단서, 입원 기록,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병상에 누운 아버지 옆에서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오르며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이게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녀는 아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유리병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안에 낡은 칫솔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던 칫솔이야. 혹시 몰라서 버리지 못했어. 이걸로 DNA 검사가 가능할 거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 울컥했습니다. 선영 씨?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토록 제 입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에서 치밀어 올라 오열로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창문을 열었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누군가 달아나는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누구야? 저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들은 우리가 뭘 준비하는지 알아챘어. 분명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진짜 생사를 건 싸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느껴진 그 그림자, 그리고 달아나던 발소리. 분명 박하나 측에서 사람을 붙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야. 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확인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담담히 칫솔을 내밀었고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박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아직도 포기 안 했네. 하지만 증거 따위로는 못 벗어나. 세상은 이미 네가 젊은 애한테 홀려 모든 걸 빼앗겼다고 믿고 있어.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전 사기꾼이 아닙니다. 전 그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박하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실? 네, 진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지.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단검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선 점점 더 많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아들내미 결국 DNA 검사까지 간다더라.
아유, 별꼴이야. 70 노인네랑 결혼해놓고 아들이라니 우스워 죽겠네. 그들의 비웃음은 제 귓속에서 울려 퍼지며 제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넌 끝이다. 네가 숨기고 있는 모든 과거를 내가 까발리겠다. 그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과거? 혹시 엄마와 아버지의 비밀까지 끌어내려는 걸까? 저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다른 사람이 알았던 건 없나요? 아버지와 엄마 사이의 일?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병원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하지만 혹시 그때 태수 씨의 아내 선영 씨가 이미 눈치챘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영 씨는 이미 모든 걸 알면서도 지금껏 날 곁에 둔 건가?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산소 호흡기를 낀 아버지가 누워있고 양옆에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울고 있는 엄마, 다른 쪽은 눈물이 맺힌 선영 씨. 두 사람 모두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민호야, 내언 나의 아들이야. 아니야, 내언 내 남편의 그림자야. 그 절규 속에서 저는 입에 거품을 물듯 버둥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이 막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선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민호야, 꿈을 꿨구나. 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진실은 곧 드러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와 마지막 약속을 했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선영 씨의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 저는 숨이 막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대체 아버지가 뭐라고 했길래 저까지 이런 운명에 던져진 겁니까? 선영 씨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힌 고통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깨물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순간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 선영아, 내가 떠나도 날 원망하지 마라. 혹시 정희가 내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내 일부이자 내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저는 사람인데,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인데, 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와 안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저한테만 이런 짐을 지우신 거냐고요? 선영 씨는 흐느끼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나도 네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그래서 네가 나타났을 때 널 보내지 못한 거야. 그녀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음조차 남지 않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선영 씨 그리고 엄마는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저와 엄마 선영 씨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안, 수사관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태수 씨의 유품에서 채취한 DNA와
강민호 씨의 DNA가 99.98% 일치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눈을 감고 흐느꼈고 선영 씨는 눈물이 맺힌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이제야 네 아이를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구나. 그러나 수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법적 의혹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상속 문제, 혼인관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드디어 제 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에 겨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선영 씨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세상 누구도 널 사기꾼이라 부르지 못할 거다. 넌 내 남편의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이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오르며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제 몸은 떨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또다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여자의 웃음소리. 민호야,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저는 창문을 열었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 혈연이 증명되었지만 이제 남은 건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박하나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고령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명백한 사기꾼입니다. 혼인신고까지 하며 상속을 노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말에 법정 안 사람들이 사각거렸습니다. 제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그는 제게 남편의 마지막 아이였고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선택한 겁니다. 그 목소리는 법정을 울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민호 씨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닙니다. 고 정태수 씨의 친아들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족 간의 복잡한 유산 분쟁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오열을 참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내 존재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박하나는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니와 혼인신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꽂혀졌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보았고 그분의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저 혼자 짊어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제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얼굴은 창백해진 채였습니다. 그날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연기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네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고백했을 때 난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 이제 숨길 게 없잖아. 저는 오열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릴 욕할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사기꾼, 부도덕한 가족이라고 할 거예요. 선영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어본 여자야. 두려울 게 없다. 하지만 넌 아직 젊지 않니? 앞으로는 내 삶을 살아야 해.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저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어머니 곁에 남겠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마당에 검은 봉투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익명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속엔 제가 선영 씨와 함께 마당을 걷는 모습, 방 안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뒤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너희 둘 다 파멸한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다. 누군가 우릴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다. 봉투 속 사진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부여잡은 채 오열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엄마가 달려와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이건 단순히 박하나 혼자 할 짓이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선영 씨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저건 전문적인 감시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꽉 닫아도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노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끌어안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상의하기 위해 도시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제 옆을 스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물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저는 순간 얼어붙어 그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인파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영 씨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고 선영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겁주려는 건 오히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야.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까지 몰려와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외쳤습니다. 강민호 씨, 70대 여성과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상속을 노린 게 아니라면 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이 번져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몰랐던 비밀을 짊어진 채 살아온 피해자일 뿐이에요. 법정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하나 측 변호인은 비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강민호 씨가 혼인신고 이후 선영 여사의 재산을 관리한 기록입니다. 그가 집과 땅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사진 몇 장을 흔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 서류를 넘기는 장면. 순간 숨이 막혀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판사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고 벽에 주먹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야?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선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진실은 무너뜨릴 수 없어. 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두가 저를 사기꾼이라 욕하고 세상은 저를 죄인 취급하는데 선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너는 태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집 앞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대문 옆 화분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검은 페인트로 벽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져라, 마지막 경고다. 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대문 앞에 남겨진 붉은 경고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와 선영 씨도 달려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해야겠어. 엄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고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겁니까? 그날 오전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만 점점 더 확실해질 뿐이었죠. 며칠 뒤 열린 세 번째 재판은 더욱 살벌했습니다. 박하나는 법정에 나타나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해. 민호 같은 애한테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니? 그냥 집도 땅도 내놔. 그래야 언니도 편히 살다 갈 수 있잖아. 그녀의 비웃음에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닥쳐요. 저는 돈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피를 찾고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었고 판사가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질서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박하나 측 변호인은 비열하게 웃으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번에는 은행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강민호 씨가 선영 여사의 명의로 거액을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선영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내가 시킨 겁니다. 내가 민호에게 부탁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정리하려고 인출한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차갑게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서로의 말뿐이군요. 진실은 서류와 증거가 말해줍니다. 그날 재판은 또다시 연기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속이 뒤집히듯 토해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입에 거품을 물듯 울부짖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 저는 마치 포위당한 짐승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숨이 가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현관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다. 곧 손전등 불빛에 얼굴을 드러낸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바가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네가 불쌍해서 왔어. 언니가 널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넌 희생양일 뿐이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편에 서면 살 수 있어.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내 편에 서라고?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몰아넣은 게 누구인데?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너도 끝이야. 세상은 절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어. 조건은 단 하나, 언니를 버려. 순간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꼭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절대 속지 마. 현관 불빛 아래 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박하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선택을 지켜보지. 민호야, 넌 결국 살아남기 위해 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저는 온몸이 떨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저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박하나의 목소리와 선영 씨의 눈물이 동시에 맴돌며
마치 제 영혼을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언니를 버려? 그래야 살아남아. 민호야, 절대 속지 마. 그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우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아... 엄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흔들리지 마. 네가 어떤 아들인지 나는 잘 알아. 내 피에 흐르는 건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사랑이야. 엄마의 말은 제 귓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구경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각각 마지막으로 주장할 기회를 드립니다. 먼저 박하나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정황은 명백합니다. 강민호는 고령자인 이선영 여사의 혼인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DNA 결과가 어찌 됐든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윽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제 아버지의 흔적을 보았고 제 삶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 여사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마지막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단지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아들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이다.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다. 내가 그를 받아들였고 내가 그를 지키겠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절규 같았고 법정 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마지막 증거를 꺼내지.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더니 법정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있다. 강민호가 혼인신고 직후 작성한 계약서. 분명 10일간 남편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다고 적혀 있다. 순간 제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에서 피가 가셔버렸습니다. 그건 법정 안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도 잠재우지 못할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이 솟구쳐 올라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선영 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제 손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민호야, 흔들리지 마. 저 계약서는 네 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운명이야. 그 말은 법정을 더욱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외쳤고 구경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고 판사는 방망이를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모두 조용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열흘 동안 남편 행세를 하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흘 동안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피,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고 싶었던 아들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오열과 함께 터져나왔고 법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맞아요. 계약을 제안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한 장치였어요. 민호는
처음엔 돈 때문에 왔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 남편의 아들, 내 아들입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민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녀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우리를 뚫어지게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군요. 그러나 DNA 검사 결과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 강민호는 더 이상 사기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혼인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상속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얼굴을 적셨고 선영 씨의 손을 붙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저를 인정받은 거예요. 엄마도 흐느끼며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눈물로 얼싸안았습니다. 반면 박하나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저런 놈이 어떻게... 그러나 판사는 단호하게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저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자 한 가정의 일원으로 존재하니까요. 교훈과 메시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건 진실은 아무리 감춰져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보다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돈 때문에 시작된 인연을 끝까지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떠났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면서도 의미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더 소름 돋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